자, 오늘 할 HPLC는 크로마토그래피 일종이에요. 일단 크로마토그래피가 뭐냐 하면은 일단 혼합된 시료 성분을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는 기술을 의미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동상과 고정상을 이용을 하고, 어떻게 하냐, 고정상에 이동상을 이렇게 흘려주면서 그 이동상과 고정상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많이 하는 물질,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물질은 천천히 흐르게 만들고, 그리고 적게 하는 물질은 빠르게 흐르게 만들어서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많이 쓰던 방식인데, 일단 오픈 칼럼 방식이에요. 그 오픈 칼럼 방식을 보면은 여기 일단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기구에다가 밑에 그리고 막이 이렇게 있어요. 이 막은 이제 용매는 통과할 수 있고, 이동상은 통과할 수 있고, 고정상은 통과할 수 없는 어떤 막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 안에 알갱이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고정상인 알갱이를 이렇게 넣는데, 이 고정상이 어떤 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가득 채우고, 여기다가 이 이동상을 넣는데, 이동상에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혼합물을 녹여가지고, 그죠? 혼합물을 녹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로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부어주면은 중력에 의해서 얘가 이제 내려오겠죠. 그때 일단은 용매는 이렇게 잘 내려오면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혼합물인 시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알갱이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를 거예요. 그죠? 많이 하는 애들은 천천히 내려올 거고, 이제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하는 애들은 빨리 내려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분리하는 것마다 이제 프랙션을 다르게 받아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를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고정상 이동상을 보면은, 고정상은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컬럼이라고 부르고, 이제 시료 성분들을 분리하는 관을 고정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동상은 시료 성분들을 운반해주는 용매다. 그죠? 여기다 이동상에 시료를 녹여서, 그리고 시료와 함께 이제 그 관을 통과해주는 그런 용매를 이동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거고, 요 옆에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기 원리를 따와서 본 건데, 이제 알갱이가 이렇게 있는 거고, 거기 알갱이를 우리가 정지상, 고정상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특정한, 예를 들어서 탄소사슬 18개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 쭉 여기를 따라서 이동상으로,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른다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 카페인이 녹아있고, 뭐 그리고 A 물질, B 물질 이렇게 녹아있다 그러면은 이 탄소 사슬과 반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카페인 A, B의 그 흐르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물 같은 경우는 아예 반응을 안 할 거고, 그죠? 그래서 그냥 쭉쭉쭉 이동할 거고, 카페인이나 A, B는 얘랑 반응 속도에 따라서 분리가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근데 이름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지어진 이유는, 처음에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색소를 이렇게 찍고 물을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물이 이렇게 모세관 현상을 타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색소를 녹이면서, 이동상으로서 이 색소를 녹여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 색깔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타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크로마 색을 분리한다, 기록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런 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고, HPLC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오픈 칼럼 형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어떤 그 실험 방법이에요. 보면은 오픈 칼럼 형식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느리다,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분리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따닥따닥 붙어서 나온 애들은 이게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분리능이 낮다. 이런 두 가지 단점이 있죠.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그거를 이제 기구를 다르게 만든 거죠. 기구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고, 그래서 이 오픈 칼럼을 이 HPLC 칼럼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보면은 관이 얇고 길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적은 용액이 이 관을 따라서 오랫동안 이 관을 통과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분리할 수 있는 그 캐퍼시티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느린 애들은 더 느려지고 빠른 애들은 빨리 나올 테니까. 그럼 분리능이 일단은 길어지면서 증가했고,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HPLC 컬럼을 넣고 우리가 중력으로 했던 요 예전의 방식이랑은 다르게 이제 펌프를 써가지고 여기서 이동상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이동시키게 해서 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게. 그리고 이쪽에서 그 시료를 넣어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칼럼을 통과해서 분리된 그 각각의 물질들을 시간에 따라서 이 디텍터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여기서 측정하는 방식은 오늘 같은 경우는 UV 우리가 스펙트럼 써본 것처럼 빛을 통과해서 흑강도를 볼 거예요. 흑강도를 보는 방식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뭐 MS 방식도 있고, 쭉쭉쭉 해서 별게 다 있어요. 뭐 NMR 뭐 쭉쭉. 그래서 여기서 디텍션하고 남은 물질은 이렇게 버리고, 그 디텍션한 결과는 우리가 컴퓨터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HPLC라고 해요. 그래서 약어는 이렇게 리퀴드 프로마토그래피 되어 있고, 다시 보면은 자, 일단 펌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칼럼이 다르다. 그죠? 그리고 이 칼럼 안에 아까 말했던, 아까는 이렇게 알갱이에 이렇게 탄소사슬이 붙어 있는 거라 그러면, 안에는 이제 전에 봤던 이 그림처럼 이렇게 아예 패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HPLC라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넓은 컬럼과 중력을 사용하던 예전의 방식에서 정교하게 제작된 컬럼과 펌프의 유속을 이용하여서 효율이 높은 방식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기기 형태로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HPLC 기기를 우리가 만져야 되니까 요 장치 및 구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아까 나왔던 요 그림에 매치를 하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동상 용매들을 놓는 곳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호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록을 안 해놨지만 여기는 그냥 패널이에요.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컴퓨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호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순서대로 여기를 통과할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펌프여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디게서라는 게 있죠. 이 펌프가 통과하는 이 중간 과정에 디게서가 있는데, 디게서는 이제 가스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매와 시료가 만나기 전에 가스를 제거해주는 파트인데, 이게 지금 관이 얇고 디텍터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액체가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스가 있으면은 그
액체랑은 다르게 그 UV 디텍션을 할 때 픽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스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극미량을 측정할 때는 이런 가스에 의한 어떤 흔들림이 이 극미량을 측정하는데 방해를 할 거 아니에요. 가스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디게싱을 다 진행을 하고 실험을 하는데, 여기 기계 자체에도 이런 디게서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나는 게 일단 디게서고, 그 다음에 요 그림 보면 그 다음에 펌프가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펌프가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옆방 것도 거의 비슷한데 펌프가 여기서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그래서 펌프에 의해서 이렇게 쭉 실려가서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이쪽 부분에 이제 오토 샘플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인젝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주사기를 가지고 호스에다가 쭉 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동으로 찔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토 샘플러라고 하고, 우리는 어떤 HPLC 바이알에 이제 여기 서랍을 열면은 바이알을 넣을 수 있는 그 렉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런 이렇게 생긴 HPLC 바이알에다가 이거 넣어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주사기가 찔러서 이렇게 주입을 해주거든요. 어쨌든 이 파트를 오토 샘플러라고 한다. 인젝터 부분.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칼럼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와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칼럼이 이렇게 착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칼럼을 장착을 하고, 여기 파트를 칼럼 오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또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칼럼을 통과하는 속도가 달라져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칼럼을 장착하는데 온도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칼럼 오븐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칼럼을 통과해서 하면서 이제 시료들이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됐겠죠. 그것들을 순서대로 디텍션하는 기기를 이제 디텍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실려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오토 샘플러 부분을 한번 좀 보면은, 자 보면은 샘플 루프에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채운 후 밸브를 회전하여 포트를 변경함으로써 이동상으로 변경하는 역할하는 장치다, 이렇게 써있죠. 근데 여기서 밸브를 회전하여 포트를 변경한다는 게 지금 인젝션 밸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뒤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뒤에서 다시 볼게요. 이 부분 빼고 보면은 여기다 시료를 우리가 넣은 후 채운 후 여기서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용매의 흐름에 시료를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아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각각의 어떤 그 구성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기 같은 거를 이제 공부할 때는 사실 앞에 이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그냥 기기를 사용할 때는 사실 그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하기는 어렵고, 처음 기기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뒤에 보이는 인터페이스 클릭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좀 더 집중을 하면 돼요. 앞에서는 그냥 가볍게 듣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할 때는 이런 클릭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게 더 좋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HPLC 기기를 사용하면은 여기 그림과 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XY축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X축부터 보면은 X축은 이게 미니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리텐션 타임이라고 부르고, 시료가 컬럼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의미를 해요.
여기 있는 게 막 5분이 걸렸다면은 여기쯤 있는 거는 이제 10분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X축은 시간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흑광도예요, 흑광도. 그래서 observance unit이라고 하고, 보면은 보통은 밀리 AU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디텍터를 통과하면서 측정한 흑광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높을수록 양이 많은 거겠죠. 그죠? 이것보다는 얘가 양이 많은 거. 정확하게 표현을 다시 하면은 일단 각각의 단일 피크는 분리된 특정 물질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똑같은 물질들은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비슷하니까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이 피크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의 피크는 대부분 이제 하나의 물질을 의미를 한다.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은 사실 이 높이로 보는 게 아니라 요 피크의 적분값을 우리가 양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은 카페인이라는 걸 보면은 여기서 나온 걸 텐데, 만약에 이걸 카페인이라고 한다면 카페인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흑강도가 측정된 거. 그럼 여기를 착착착착착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피크만 양이 아니라 요 피크의 넓이가 카페인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양은 각각의 피크의 적분값을 의미한다. 요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적분 과정을 우리가 저기 있다가 보면은 피크 인테그레이션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시스템에서 눌러줘야 되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양은 높이가 아니라 피크의 넓이다.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이건 나중에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칼럼은 어떤 종류가 있나를 볼 거예요. 그래서 칼럼 종류나 어떤 용매의 종류, 그리고 이제 분리기장의 종류를 한번 볼 건데, 여기는 그냥 간단히 볼게요. 일단은 칼럼의 정의는 일단 인젝터를 통하여 주입된 시료가 칼럼의 흡착 분리 등의 기법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부분을 칼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그 관을 우리가 칼럼이라고 하고, 자,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는 C18 칼럼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애매하다, 처음 하는 거다 그러면 그냥 C18 칼럼을 쓰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관에 쓰냐를 알아야겠죠. 이제 그거를 밑에서 볼 거고, 일단은 그 전에 관의 형태를 보면은 원통형 관이다. 사실 여기 원통형, 이렇게 좀 길다란 원통형이고, 요 관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나 유리와 같이 화학 반응을 안 하는 안정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칼럼 안에 고체 지제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나오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이거 좀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SI555 대부분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H가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다가 여기 보는 것처럼 C18 CL이라는 물질을 여기 통과시키면 이 H를 밀어내고 여기에 탄소사슬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이런 칼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옆에 나온 것처럼 탄소사슬 18개를 붙인 거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8개 붙이고, 뭘 붙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뭘 붙이냐, 여기에다가 칼럼은 이렇게 생겼다. 우리는 C18 칼럼을 사용할 건데, C18 칼럼은 보시면 탄소사슬이죠. 그러니까 완전
비극성인 칼럼이에요. 그러니까 극성이 아예 없는 거의. 반대 정반대를 보면 여기 NH2 칼럼 같은 경우는 얘는 극성이 가장 높은 칼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물질을 분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용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칼럼의 종류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냥 C18 칼럼을 많이 쓴다. 그럼 C18 칼럼을 쓰면은 이제 비극성인 어떤 고정상을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극성인 용매를 쓰면 되겠죠. 극성인 용매를 쓰는 게 일반적인 거고, 완전히 비극성인 용매를 쓸 수도 있어요. 뭐 중간 부분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런 조합을 표현한 게 이제 분리 기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1번을 보면 돼요. 지금 1번을 보면 되는데, 노멀 페이지 정상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리버스 페이지에서 역상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정상의 그 정의를 보면은 극성 정지상과 여기 보면 NH2 같은 거, 그 다음에 비극성 이동상을 용매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정상 크로마토그래피로, 그 다음에 리버스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는 비극성 정지상, 그러니까 여기 C18 칼럼 같은 거에다가 극성 이동상, 그러니까 물 같은 거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런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요 C18 칼럼에다가 물이 지금 70%고 메탄올이 20%, 아세트산이 1%, 29%인가 이렇게 되고 1% 이런 용매를 사용하거든요. 셋 다 이제 극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굳이 따지자면은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에 속하는 실험을 할 거예요. 이제 굳이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조합이 다양해지면서 구분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냥 보고 뭐 시험에도 안 낼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이온 익스체인지, 사이즈 익스크루전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어찌됐든 상호작용을 뭐를 하느냐 지금.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런 흡착 원리, 극성 비극성 흡착 원리를 이용하면은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 그거가 아닌 이제 이온 교환의 원리를 하면은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크기 배제 원리를 이용하면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사실은 다 써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한번 분리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분리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분리하고 이런 세 단계를 거치는 실험들이 꽤 있어요. 그것까지는 나중에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아까 오토 샘플러에서 인젝트 밸브 부분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거를 일단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오토 샘플러 같은 경우는 주사기가 알아서 찔러주는데, 옛날에는 요런 인젝트 밸브에 우리가 이렇게 직접 찔러줘야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요런 기기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인젝트 밸브의 원리를 일단 알아야 돼요.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이렇게 구멍이 6개가 뚫려 있는 이런 밸브가 있어요.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런 밸브가 있는데 얘가 두 가지 어떤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 하면서 통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로드 포지션일 때는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시료 주입구가 여기인데, 시료를 주입하면은 로드 포지션 상태에서 시료를 주입하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쓰레기로 가고, 그래서 인젝트 부분에 어느 정도 넣어주면은 요 인젝트 루프보다 좀 더 많은 양을 넣어주면은 요 루프를 채우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시료를 여기다가 찔러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찔러주면은 여기 꽉 채우고, 채워준 다음에
인젝트 포지션으로 바꿔주면은 여기가 찰칵찰칵 하면서 이 루트가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서 얘네 둘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아까는 이렇게 이어져 있던 애들이, 그죠? 이렇게 이어진다. 그럼 이 루프 안에 지금 시류가 채워져 있는데 그게 이제 펌프와 연결이 되는 거죠. 펌프와 칼럼으로. 그렇게 해서 이 루프를 채운 시류들이 펌프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이 칼럼으로 들어가게 된다. 요런 그 원리를 이용한 게 이제 인젝트 밸브고, 우리 오토 샘플러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지 않고 오토로 해주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인젝트 밸브의 구성. 왜냐면은 제일 여러분 나중에 많이 실수하는 게 인젝트 모드로 놓고 자꾸 샘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 소중한 샘플을.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정리하면 오토 샘플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유속을 멈춰. 그러니까 흐름을 일단 멈춰주고, 그 다음에 먼저 로드 포지션으로 변경한 다음에 변경인지 확인하고 시료를 인젝트하고 주사기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찔러주고 다시 인젝트 포지션 상태로 바꿔준 다음에 음매를 흘려줘야 된다. 이게 원래 하는 방식이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토 샘플러가 있으면 이거 자동으로 해주는 거다. 계속. 자,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 분석을 할 건데, 데이터 분석할 때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혼합물을 분리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위주인 어떤 물질을 분리하기 때문에 피크가 여러 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피크가 여러 개 나오는 물질을 분리할 때는 일단 HPLC를 한다 그러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피크에 대한 요 X축의 값을 이제 이나 아니면 두 번째 성분에 대한 X축의 값,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했죠. 미니트.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성분 I의 머무름 시간, 리텐션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TRI, TR1, TR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개념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W 라고 나오고 2분의 1이라고 붙는 게 있고 BI라고 붙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건 뭐냐? W 2분의 1은 요 높이, 피크의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의 절반인 부분에 요 넓이, 위스를 W 2분의 1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개념. 이게 중요하니까 모르겠죠? 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만 적어 놓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WB 숫자는 바닥 부분에서의 넓이를 얘기해요. 요 개념, 요 용어, 이것만 보고 베이스라인에서의 피크폭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분리가 잘 됐다는 건 뭐냐를 보면은 두 물질의 리텐션, 첫 번째로 두 물질의 리텐션 차이가 많이 나야 하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데 이렇게 먼 거죠. 여기 X축의 사이가 먼 거죠. 요 기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나면은 분리가 잘 됐다, 적게 나면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두 물질의 피크의 폭이 좁아야 된다. 각각 요 그 바닥에서의 그 피크의 넓이가 이렇게 좁은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으면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됐다 안 됐다 했다 안 됐다를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화해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 값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RS를 이제 분리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RS를 이제 분리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RS를 이제 분리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RS를 이제 분리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RS를 이제 분리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RS를 이제 분리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RS를 이제 분리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RS를 이제 분리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RS를 이제 분리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RS를 이제 분리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RS를 이제 분리
다음에 값을 어떻게 구하냐 보면은 잘 된 거를 차이가 많이 나야지 잘 된 거잖아요. 그걸 이제 분자로 놓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적을수록 좋은 값을 분모로 놓는 거죠. 그거의 평균. 요게 그래서 요 값은 크면 클수록 분리가 잘 된 거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값을 아마 적어야 될 거예요. 1.5. 특히 분리에 대한 어떤 분리를 중점으로 하는 어떤 실험의 경우는 요번에 1.5가 나왔는데 이렇게 조건을 바꿔서 했더니 2.0이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려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면, 오늘 아세트산이 이동상 용매를 만들 때 아세틱 애시드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왜 들어가냐를 얘기하면은, 아세틱 애시드를 넣으면은 이랬던 애가 이렇게 바뀌어요, 카페인의 경우.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더 궁금하다면 얘기해주면은, 아세틱 애시드가 아까 실리카 거기에 그 탄수화물 18개가 붙은 애가 있고 이렇게 안 붙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OH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카페인이랑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 H를 없애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아세틱이시드예요. 네, 이 정도. 그래서 어쨌든 아세틱이시드를 넣어주면은 피크의 밑에 위드가 낮아진다, 베이스라인 위드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세틱이시드를 넣어준다.